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미국 연준이 다음 달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글로벌 통화 정책의 변곡점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한국은행도 금리를 내릴 것이란 예상이 많지만 한편에서는 급증하는 가계부채가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약 4년 만에 이루어지는 금리 인하는 국내 경제에 큰 변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번 주 토크온, 다가오는 금리 인하가 하반기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토론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황세훈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임규채 경북연구원 경제산업연구실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다음 달 9월 미국 기준금리 인하 예상이 있습니다. 미국 연준이 예상대로 다음 달에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은 2020년이죠. 2020년 이후 4년 만에 이 금리에 관한 정책이 변화가 있게 되는데 이 그동안 지속되었던 고금리 시대가 끝을 보이는 이유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두 분 말씀 먼저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황세훈 위원 먼저 말씀 주실까요? 네,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역시 인플레이션에 관련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 연준이 왜 그렇게 고금리 정책을 취할 수밖에 없었느냐를 살펴보면 결국은 인플레이션의 그 원인을 찾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2022년부터 이제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연준이 기준금리를 굉장히 높은 수준까지 올리게 되는 거고요. 5.5%까지 올리게 되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이 최고로 높았을 때 9%를 넘어갔었거든요. 연간 인플레이션이 9%라는 거는 사실 엄청난 거잖아요. 굉장히 국민들이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그런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이 바로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리는, 다시 말해서 긴축적인 통화 정책을 쓰는 것이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이 지금 이제 지난 7월 달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률이 연 2.9%까지 떨어지게 되거든요. 3년 반 만에 최저치로 이제 떨어지게 되는데 연준이 목표하고 있는 인플레이션 수준은 2% 정도 됩니다. 굉장히 높은 수준에서 이제 2%대 근처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이 정도 인플레이션이 이제 안정화되는 추세를 보인다면 연준도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이런 부분들이 크게 작용을 했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미국이 경기 침체를 겪게 될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이제 불안감들이 커지고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인플레이션은 안정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2%대로 떨어졌다. 그리고 미국이 경기 침체를 겪게 될지도 모른다라는 두려움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연준도 그러면 이제 고금리 정책을 이제 포기할 때가 되었구나 이렇게 느끼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임규채 실장 보시기에는 미국이 지금 금리를 그럼 인하하기 시작하면은 앞으로 전망은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로, 어느 강도로 얼마나 지속이 될까요? 지금 미국의 금리가 5.5% 이제 최고 수준에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그 2000년 이후에 최근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이후로 최고 수준을 13개월 정도 이렇게 유지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이게 목표가 인플레이션이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도 어느 정도 둔화가 됐지만은 최근에 뭐 글로벌 시장이라든가 전반적으로 경기가 안 좋아지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글로벌 수요 자체가 특정 품목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감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미국 역시 여기에서 굉장히 큰 부담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리세션 이야기하잖아요. 경기가 굉장히 침체될 것이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인플레이션은 어느 정도 둔화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경기를 살리자. 이런 측면에서 내릴 가능성이 높은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우리가 이 기준금리 이 금리 인하의 기준 수준이 한 25bp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최근에 미국 성향을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거의 빅 스텝 정도 이렇게 이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이로 인해서 이 미국이 어느 정도 뭐 경기가 회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게 미국 경기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네.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규철 실장께서는 빅스텝 큰 폭의 변화, 이 금리 인하 폭을 예상하셨는데 황 목사님 동의하십니까? 저는 약간은 조금 의견이 다릅니다. 일단 미국이 기준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이다. 뭐 여기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이제 분들이 동의를 하시는 영역인데 미국이 그러면 어떠한 속도로 기준금리를 인하를 할 것이냐 그리고 얼마만큼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조금 이렇게 다른 의견들이 많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일단 미국의 기준금리가 어디까지 떨어질 거냐 지금 5.5% 상단이 5.5%란 말이에요. 그러면 미국이 기준금리를 어디까지 떨어뜨릴 거냐를 조금 예상해 볼 필요성이 있겠죠. 기준금리를 인상하기 전에 미국은 제로금리 정책을 유지를 했습니다. 0%에서 0.25%로 기준금리를 세팅해 놓고 있다가 이거를 5.5%까지 올린 거거든요. 물론 기준금리를 떨어뜨린다고 하더라도 이전에 제로금리로 돌아갈 가능성은 사실상 거의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로금리가 필요할 정도로 지금 급박한 상황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된다면 결국은 미국은 기준금리를 어디까지 떨어뜨릴 거냐. 일단 이것을 생각해 보기 위해서는 미국의 잠재 성장률에 대해서 조금 들여다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잠재 성장률. 최소 이 정도는 장기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경제 성장률을 조금 생각을 해봐야 보통 잠재 성장률보다 중립금리라고 부르는 기준금리의 목표치가 잠재 성장률보다는 조금 더 높은 수준에 있거든요. 지금 미국의 잠재 성장률은 대체로 2%, 1.9에서 2% 정도 되지 않을까 이제 시장은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달성할 수 있는 장기적인 성장률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장기적인 성장률이 2% 근처라면 그러면 중립금리는 요거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인 2.5%에서 3%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시장은 추정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현재의 5.5%에서 중립금리 수준이 3% 내외 정도가 될 것이니까 2.5% 정도는 떨어뜨릴 여지들이 생긴다. 따라서 연준의 기준금리 목표치는 현재로서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긴 합니다만 3% 내외 정도가 현재 연준이 목표로 하고 있는 기준금리 수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기준금리를 떨어뜨릴 때 목표치가 3% 근처니까 한꺼번에 2.5% 이렇게 다 내려버리고 뭐 이런 식으로 가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단계적으로 점진적인 수준에서 떨어뜨리게 되는데 시장은 지금 빅컷을 요구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0.25% 이 베이비 스텝으로 갈 것이 아니라 조금 크게 한 방에 크게 가자라는 그런 이제 목소리들이 나오기는 합니다만 현재 미국 이제 경기들을 살펴보면 경기 침체가 이미 가시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평가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얼마 전에 이제 주식 시장이 좀 출렁거리기는 했습니다만 또 금방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단 말이에요. 이런 것까지 감안을 하면 9월 달에 연준은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0.25%를 인하할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지 않을까. 그리고 이후에 내년에 1% 내외 정도로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황 목사님 보시기에 지금 국제 유가도 출렁거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중동 상황이 안 좋습니다. 언제 전쟁이 날지 뭐 예고하고 있는데 큰 시작은 뭐 지금 아니지만 자칫하면 전면전이 될 수도 있는 가능성까지 다 열려 있는 상황에서 이게 지정학적 리스크로 작동할 가능성 없다고 보십니까? 중동이 이렇게 불안해지면 결국은 국제 유가가 또다시 상승 곡선을 그릴 가능성은 충분히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유가가 $100를 넘어가게 된다면 그러면 또다시 인플레이션의 악몽이 다시 또 이렇게 시장에서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변수라고 평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네. 임규진 실장께서 미국 리세션 경기 침체의 말씀 잠깐 주셨는데 어느 정도로 현실화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예, 미국이 이제 금리를 지금 이제 하향 조정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는 일단 1차적으로 인플레이션은 어느 정도 조정이 되었다. 그러면 인플레이션 조정에도 불구하고 이게 경기 침체가 이렇게 우려가 되니까 이 경기 침체가 우려될 경우에는 그 금리를 조금 인하를 해야 되는데 뭐 1차적으로 9월 달경에 한 0.25% 포인트 정도 이렇게 내렸다가 그 10월 이후로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내리긴다기보다는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게 거의 빅스텝 정도 아까 말씀드렸던 빅스텝 정도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원래 7월 달에 보면은 실업률이 3년 만에 가장 높은 4.3%를 기록을 했습니다. 미국이. 그리고 제조업 구매 관리자의 활동 지수라고 있습니다. 이게
그 기준치인 50 밑으로 떨어졌거든요. 50 밑으로 떨어지게 된다는 것은 결국은 이건 경기 침체를 의미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이 빅스텝 정도의 수준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 있고요. 여기에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미국의 그 부채 상환 비율 이런 부분들이 지금 가장 그 문제가 되는 게 그 저소득층들입니다. 저소득층 중에서도 이 코로나 시절에 여러 가지 이 정부 지원이나 이런 받았던 그런 계층들이 지금 현재 그 대부분을 소진을 했고 그 소진된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소득이 굉장히 지금 떨어져 있고요. 또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부채 상환하는데 상당히 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기준은 한 5만 달러 정도 이렇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이렇게 경기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이 소득 수준을 높여가지고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미국 경제가 이렇게 바뀌는 수준이 되기 때문에 아마 조금 우려가 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황 박사님은 미국 지금 경기 침체 국면으로 접어드는 것 같다는 분석에는 어떻게 보십니까? 아직까지 경기 침체라고 평가하기는 조금 이르다. 접어들었다는 것도 이릅니까? 네, 접어들었다라는 것보다는 이제 경기 침체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 정도로 해석을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경제 지표를 살펴보면 이제 미국이 경기 침체의 가장자리까지 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제 평가를 내릴 수는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가장 많이 우리가 활용하는 지표가 결국은 실업률 지표거든요. 샴의 법칙이라고 부르는 그런 이제 실업률 지표를 살펴보면 최근 3개월 평균 실업률이 직전 12개월 실업률 최저치와의 간격이 0.5% 이상 벌어지게 되면 이거는 이제 경기 침체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그런 이제 방법인 거거든요. 현재 최근 3개월 미국 기준으로 최근 3개월의 실업률 평균을 살펴보면 약 4.1% 정도가 나옵니다. 근데 12개월의 최저치를 보면 3.6% 정도 3.6%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둘 간의 격차가 0.5%보다 더 커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실업률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빠른 속도로 높아지게 되면 결국은 미국 경기가 경기 침체에 빠지더라. 이전에 11번의 경기 침체가 있었는데 그중에 10번이 이 조건이 충족이 되었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샴의 법칙을 추종하는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현재 미국 경기가 침체기에 이미 접어들었다라고 해석을 하는 분들이 계시죠.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봤을 때 샴의 법칙이 충족되었다고 해서 경기 침체가 항상 오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 특히나 최근 들어서 이렇게 실업률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고용 시장에 새로 유입되는 인구, 이제 경제 활동 인구가 많아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사람의 숫자가 줄어들어서 실업률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수요는 유지되고 있는데 외부에서 계속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똑같은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냐. 더더군다나 2분기 미국의 경제 성장률을 살펴보면 이 2.8%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분기가 1.4%였고요. 2분기에는 2.8%까지 높아지거든요.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미국의 경기가 지금 당장 침체에 빠졌다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향후 3분기와 4분기에도 급격하게 이 경제 성장률이 떨어질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거든요. 따라서 그 경기 침체의 위험성은 높아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본격적인 경기 침체에 빠졌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미국 금리는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글로벌 통화 정책에 모두 다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텐데요. 우리한테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사실 아니겠습니까? 어떤 부분에 영향이 올지 유지 실장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그 미국 금리 인하로 인해서 이제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게 실질적으로는 우리 그 환율 변동하고 자본 유출입니다. 예, 뭐 주식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겠지만은 그 환율 변동에 따라서 그 특히 이제 그 이런 상황에서 일본의 그 엔화가 전하가 될 경우에 우리하고 경쟁 관계에 있는 일본과의 경쟁 관계에 있는 뭐 기계라든가 뭐 자동차 여러 가지 그 우리 주력 업종들 있잖아요. 이런 업종들이
그 수출 시장에서 상당히 타격을 보여줄 수가 있다. 이렇게 지금 판단되는데 이게 지금 제일 큰 우려가 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최근에 우리나라가 내수 시장이 아니고 수출 중심으로 해서 우리 경기가 이렇게 유지가 되는 뭐 그런 지금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출 시장에서 조금이라도 이 주력 업종들이 문제가 생길 경우에 경기 침체 쪽으로 빨리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놓여지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따라 가지고 받을 수 있는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황 박사님, 지금 한국하고 미국하고 금리 차가 거의 지금 좀 있으면 위험할 정도로 금리 차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 기준금리 격차 고려할 때 한국은행이 이대로 있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역시 변동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언제쯤 시기를 예상하십니까? 일단 한국은행은 연준보다 서둘러서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지금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3.5%고요. 연준의 기준금리는 5.25에서 5.5%입니다. 상당 기준으로 봤을 때 기준금리 역전폭이 2%포인트 정도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기준금리 역전폭이 지금 사상 최대치로 높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연준이 9월 달에 기준금리를 인하한다 뭐 이런 얘기도 이미 나와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서둘러서 예를 들어 8월 달에 한국은행은 9월 달에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은행은 8월 달이 지금 이제 연준과 비교했을 때 연준이 만약 기준금리를 인하를 한다면 그럼 과연 한국은행이 8월 달에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을 할까?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여기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를 해버리면 지금 사상 최대치로 벌어져 있는 역전폭 2%더 넓어지는 결과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행은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이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리고 기준금리를 인하했을 때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사실은 또 가계부채 문제를 건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 금리가 낮아졌을 때 가계부채가 또 급증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자금이 또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이 유입이 되면서 조금 이렇게 안정화를 보이고 있는 집값이 또다시 거친 높은 상승세를 이어가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이제 우려들이 존재를 합니다. 여러 가지 그런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불안, 우려 사항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연준보다 서둘러서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상당히 낮아 보인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연준이 먼저 내리고 나서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시장에서 어떻게 나타날지를 먼저 조금 지켜본 이후에 빠르면 올해 11월 달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를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내년 1분기 정도가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시기가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임규채 실장님도 동의를 하십니까? 가계부채 규모 고려할 때 한은이 기준금리 인하를 언제쯤 할 건지 어느 폭으로 할 건지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 현재 한국은행의 그 기준금리 인상의 목표가 뭐냐면은 실제로 물가 안정이었습니다. 뭐 제가 이렇게 진단하기로 2017년부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는 장기 저성장 기조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진단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이제 기준금리를 계속 올렸는데 그 주택담보대출 이자율이 이와 연동돼 가지고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이 이 기조를 유지했던 것은 물가를 잡기 위한 거다 이렇게 일단 보기 때문에 물가가 어느 정도 잡히면은 한국은행 금리를 반드시 낮출 것이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면은 그 물가가요. 그 우리나라 물가가 최근에 그 2% 후반 정도를 이게 한 3, 4개월 정도 계속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2% 물가면은 이게 물가가 안정이 됐다 이렇게 진단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한국은행의 목표 물가가 2%입니다. 그럼 결국은 2%대 전후로 이렇게 낮아져야 되는데 아직도 거기에 내려갈 가능성이 적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게 금리를 내릴 경우에 지금 현재 주택 시장에서 이 고금리 때문에 주택 수요가 떨어지는 그런 성향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 금리가 조금만 인하가 되더라도 주택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는 그런 특징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 가지고 생기는 여러 가지 가계 부담 이것들이 지금 제일 큰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황 박사님, 금리 인하 시기에 부동산 시장 흐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부동산 시장은 금리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규모로 자금이 거래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대체로 대출을 끼고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대출은 반드시
이자 상환 부담을 동반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높아지게 되면 부동산 시장은 당연히 거기에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반대로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부동산 시장은 활성화되는 그런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물론 시차가 조금 존재를 하죠. 금리가 높아진다고 해서 바로 부동산 경기가 나빠지는 것이 아니라 조금 시차를 두고 그 영향이 넘어옵니다. 반대로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시차를 두고 부동산 시장이 조금 활성화되는 이럴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네. 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최근 부동산 시장의 특징이 어떠냐면 아주 독특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 아까 그 황 박사님 말씀하셨다시피 부동산은 거래 가격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부동산에 대해서 이렇게 민감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 이자율이나 이런 거 생각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동산 시장은 가격에 대해서 굉장히 비탄력적이다.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 그렇지 않습니다. 이 투자 수요와 투기 수요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은 가격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금리에 대해서 굉장히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부동산의 주수요층인 30대, 40대가 소득 수준이 떨어진다든가 아니면은 이 수요 계층들에 대한 주택 수요에 대한 어떤 상황이나 사고나 뭐 이런 가치관들이 굉장히 바뀌기 때문에 이 부분의 변동에 따라 가지고 주택 시장이 크게 요동을 치거나 그렇지는 않을 거라 이렇게 네. 어느 정도 좀 예측도 해봅니다. 예. 네. 한국은행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실장님 보시기에는 우리 지역 부동산이 지금 상황보다 홍기가 좀 돌까요? 금리 인하에 따라 민감하게 변화할 수 있는 지역은 사실은 수도권이라 보고 있고요. 그 수요층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수요층이 현저하게 떨어져 있는 대구 지역은 실제로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앞으로 주택 시장은 금리에 민감하게 반응하지만은 대구 시장은 공급 과잉과 주 수요층 감소로 인해서 특정 지역을 제외하고는 주택 가격이 상당 부분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황 박사님 자본시장은 안 그렇지 않습니까? 자본시장은 뭐 전국적이고 전 세계적인 규모인데 어떻게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금리 인하는 자본시장, 특히 주식시장에는 긍정적인 재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의 유동성이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금융회사가 주식시장으로 끌고 들어올 수 있는 자금의 규모가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니까 단기적으로 봤을 때 금리 인하는 주식시장의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긍정적인 요소라고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식시장이라는 것이 항상 이렇게 금리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것은 아니거든요. 경제 전반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조금 고려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다른 모든 것은 다 동일한데 금리만 인하되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주식시장에서 주가는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렇지만 현재는 금리 인하와 더불어서 다른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까지 종합적으로 조금 판단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경기 침체라는 부분은 결국은 기업의 매출을 떨어뜨리고 그다음에 영업이익을 떨어뜨리는 요소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주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지금 두 가지 상충하는 효과가 동시에 발생을 하고 있죠. 대체로 과거의 경험들을 살펴보면 이 두 가지가 상충했을 때 어느 것이 훨씬 더 크게 영향을 미치느냐? 경기 침체가 더 크게 영향을 미쳤다라는 말씀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경기 침체에 금리 인하가 같이 따라오는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면 경기 침체로부터 나타나는 주가 하락 압력을 금리 인하가 충분히 상쇄할 수 있었느냐? 일정 부분 완화시킬 수는 있었지만 그 충격을 완전히 상쇄시키기는 어려웠다라는 것이 과거의 경험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현재 9월 달에 기준금리가 인하되면 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는 자금이 늘어날 거니까 전체적으로 시장이 활기를 띠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하실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이 경기 침체가 금리 인하와 같이 따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주가가 상승 쪽으로 방향성을 잡는다기보다는 오히려 주가 조정기로 이어지면서 조금 부진한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을 우리가 충분히 대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어떤 거 생각하면서 투자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임규재 실장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이게 주식 시장이거든요. 근데 주식 시장의 특징이 최근에 어떻게 바뀌냐면은 주식 시장은 경기의 선행 지표 역할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주식 시장이 경기 선행 지표보다는 이 투자 자금들이 수시로 여러 가지 정책적 요인이나 또 어떤 사회 문화적 요인에 의해서 진입을 했다, 퇴근을 했다 하는 건 빠른 속도로 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장기적으로는 이런 투자보다는 안정적인 투자, 그러니까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안정적인 투자. 부동산은 안 되고 그다음에 이제 주식 시장도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고 제일 중요한 거는 어느 정도 금리가 높은 수준에 있는 예금 정도로 이렇게 투자의 방향을 당분간 유지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임규채 실장님 말씀에서 경기 침체가 느껴집니다, 저는. 안정적인 투자를 권한다는 상황 자체가 예금에 묶어두라는 상황 자체가 이거는 이미 상당 부분 위험 신호가 들어왔다는 얘기인데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요소보다는 부정적인 요소들이 더 부각되고 있는 상황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주가가 강한 상승 흐름으로 바뀔 가능성보다는 이제 조정의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조금 방어적인 포지션을 가져가시는 게 더 합리적인 결정이 되지 않을까. 네. 경기 침체의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위험 자산의 비중은 다소간 축소를 하시고 안전 자산의 비중을 조금 넓혀가는 쪽으로 의사 결정을 하시는 게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경기가 너무 안 좋습니다. 지금 다들 자영업자들 아우성인데요. 경기가 이렇게 안 좋은 내수가 안 좋은 상황에서 금리 정책 혹은 재정 정책 임 실장님 보시기에는 어떻게 더 효과적인 방안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경기 부양 정책에서 중요한 부분이 이제 재정 정책과 금융 정책이 같이 공조를 해야 됩니다. 같이 이렇게 코드를 잘 맞춰가야 되는데 최근 그 상당 기간 동안 우리나라는 재정 정책과 금융 정책이 별도로 가고 있다 하는 이런 특징이 좀 있거든요. 특히 이제 금리 정책과 더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에 이 금리 정책 이제 거시 경제를 보고 진행을 하게 되는 이 금리 정책에 맞춰가지고 정부의 재정 정책이 여기에 동조를 해줘야 되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되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특히 이 재정 정책과 금융 정책이 동시에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금융 정책에서 금리 정책이 가게 되면 이거와 연동돼서 정부의 재정 정책이 보완적으로 가는 수단으로 가고 이 재정 정책은 그 소상공인들을 비롯한 그 기업들이 상당히 경쟁력이 떨어지는 기업을 지원하는 쪽으로 가야 현재 같은 어떤 경기가 불황인 이런 경기 상황을 어느 정도 이렇게 안정적으로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황 목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금리 인하와 재정 정책의 조합이 모두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금리 인하의 효과에 대해서 지금 기대감이 조금 과도한 것은 사실이거든요. 금리를 인하를 하면 경기 침체가 마치 막아질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은데 사실 금리 인하가 소비 확대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만 이 소비라는 것이 또 금리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주변에 계신 분들의 그런 이제 의견들을 많이 종합해 보면 사실 우리나라의 이제 국민들이 소비에 상당히 주저함을 느끼실 수밖에 없는 게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 지금 현재의 이런 생산 활동, 이런 소득 수준이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불안감이 크시기 때문에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조금 쌓아놓고 보자. 이런 결정을 내리실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오히려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리 인하는 일정 부분 계획을 세워서 꾸준하게 추진할 필요성이 있더라도 금리 인하와 더불어서 재정 정책의 조합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취약계층, 어려운 자영업자 그리고 중소기업의 이러한 지원을 집중시키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저는 중요한 부분이 재정 정책이 일정 수준 이 노후 소득 확보를 위한 고령층에 조금 집중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점점 더 고령층은 많아지고 있고 고령층의 소득, 수입원은 계속해서 조금 불안한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이 이어지게 된다면 만성적인 내수 부진이 고착화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런 고령층에 대한 지원 정책들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마련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것만 끝으로 한번 짚어보고 오늘 시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 안정화시키려면 중소기업, 자영업자를 이들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과거에 그 우리가 농업 정책을 그렇게 했거든요. 이게 그 일종의 농업 정책을 안보 산업으로 보고 이렇게 진행했듯이 지금 현재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력 업종들 특히 말하면은 그 뭐 조선이라든가 우리나라 전체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 소상공인 그리고
또 우리 자영업자들 이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결국은 가계에 해당합니다. 이 사람들이 무너지게 되면은 전체 경제가 상당히 이 빠른 속도로 침체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게 사실은 금리 정책에서는 금리 인하 부분인데 소상공인이나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운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금리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그 정부가 대신 금리를 이렇게 갚아줄 수 있는 지자체가 해줄 수 있는 뭐 이런 추가 금리 지원 정책 이런 부분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당장에 폐업을 해야 되는데 이 폐업을 할 수가 없어서 지금 현재 폐업을 하게 되면은 상당히 많은 빚을 떠안고 폐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업종들이 많거든요. 이 업종들은 경기가 어느 정도 회복될 때까지 조금만 유지가 되게 되면 현재보다는 나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은 이분들이 지금 대출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 좀 이렇게 유예를 해주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것들이 조금 필요하고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뭐냐면은 직접적인 도움이 돼야 됩니다. 비용 부분들을 어느 정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리고 그 비용 지원으로 인해서 이 업종들이 어느 정도 그 환경이 개선될 수 있는 지원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지금 현재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모든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을 다 정부가 지원해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업종에 조금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이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은 어떻게 보면 업종 전환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서 계속해서 그분들이 다른 종류의 다른 업종에서 더 좋은 서비스를 생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것이 가장 필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결국은 그 중소기업 또는 자영업을 하다 보면 이렇게 실패를 하고 다시 이제 재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주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정부의 정책은 직접적인 지원의 형태도 중요하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훨씬 더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는 부분이 실패를 하고 재기를 시도하는 분들이 다시 한번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또는 두세 번의 기회는 더 가질 수 있도록 이런 재기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조금 정비를 하고 육성하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정리와 관련된 부분 아까 이제 임규채 실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정리가 조금 더 지금보다는 신속하게 일어날 수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이 집중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간이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오늘 본 내용 중에서 못 하신 말씀 있으면 짧게 1분씩 마무리할 수 있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임규채 실장님 먼저 하실까요? 예. 지금 현재 가장 우리 경제에서 힘든 부분이 뭐 지금까지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뭐 이런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뭐 1차적으로 이제 글로벌 경제나 국내 경기가 안 좋은 상태에서는 자력으로 또 이겨내기 힘듭니다. 이런 부분들을 조금 유지해 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정책들이 조금 나왔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가 지금까지 주장했던 업종 전환, 아까 황 박사님 말씀하셨던 그 업종 전환 그리고 전직 지원 이런 것들이 실질적인 효과가 생각보다도 조금 떨어지고 있다. 이런 또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아주 경제의 기본인 이 가계 부분들을 갖다가 조금 이게 지원을 해주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황세 박사님. 네,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부분도 대비를 해야겠지만 부정적인 부분에 대한 대비가 더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정학적 리스크 굉장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9월의 기준금리 인하를 우리가 또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은 특히나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서 더 많은 대비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준금리 인하가 생각보다는 더 늦게 나타날 위험성도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조금 더 보수적인 관점에서 방어적인 관점에서 미래를 설계를 하시는 이런 부분들이 훨씬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자, 오늘 다가오는 금리 인하 이 상황에서 하반기 경제 상황에 어떤 모습이 나타날지 여러 가지 경제 전망해봤습니다. 황세훈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임규채 경북연구원 경제산업연구실장 두 분 모시고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오늘 토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